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5일 일요일 식목일이네요. 현재 시각은 4시 22분. 저는 또 녹음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요일 하루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백권대학의 2장이죠. 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읽은 후 저는 사실 목욕을 갈 것이고 갔다 와서 편집 후에 아마 내일쯤 등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2장 춘추전국의 제자백가. 인류 역사 최상의 고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란 진나라 통일 이전 550년의 기간을 지칭한다. 이 시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악의 난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치국평천하 방약이 이 기간에 등장했다. 이들 가운데 후대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 법가, 도가, 묵가를 묶어 선진, 진나라 이전, 사가로 규정한다. 춘추전국의 제자백가 신동주는 2014년 8월에 출간되었으니 제자백가의 사상을 담은 최근의 저작물이다. 게다가 이 책은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종, 명료한 문장과 자신감 넘치는 진술로 일관한다. 이것은 이 책의 저자가 방대한 제자백가의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에서 말한 선진사가 중 엄밀히 말할 때 묵가는 유가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묵가를 맹자와 함께 유가의 좌파, 순자를 공자와 함께 유가의 우파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선진사가의 비워진 한 자리에 상가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독창적인 주장이다. 상가는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자백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파다. 일종의 정치경제학파라고나 할까. 상가의 학자는 관중과 사마천으로 대표된다. 나도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화식열전을 보고 의외로 사마천이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책은 관자와 화식열전, 공자와 순자, 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상황과 한비자, 손자와 오자, 귀곡자와 소진 등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요컨대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제자백가의 목록은 상가, 유가, 도가, 법가, 병가, 세가 등이 된다. 제자백가의 백가쟁명은 치국평천하의 목적인 치도와 그 방법론인 치수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런 분석 틀을 적용할 경우 춘추전국 시대는 크게 보아 왕도와 패도가 대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왕도는 주나라가 찬역을 혁명으로 미화시킬 때 만들어낸 천명론에서 나온 것이다. 왕도는 백성에게 덕을 베풀어 민심을 얻는 덕치를 통해서만 천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인데 덕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맹자다. 동시에 맹자는 폭군 방벌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폭군은 군주가 아니라 한 사내에 불과할 따름이니 그를 죽이는 것은 시해가 아니라 방벌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맹자를 당시의 군왕들은 모두 난감하게 생각했다.
반면 패도의 패, 이 패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으뜸패에 두목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패도의 패자에는 비에 젖은 갑옷과 안장 그리고 야간 행군의 뜻이 담겨 있다. 결국 패자란 무력에 의해 으뜸이 되는 자로서 강자보다 몇 수 위 강자다. 패도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법가와 병가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법가의 대표 한비는 원래 한자로 호칭되어야 하는데 당나라의 한류를 우대하여 한자로 불러 높이기 위해 대신 한비자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진정한 한자는 기실 한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를 기반으로 한 패도를 통해서만 난세를 평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시황은 한비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천하통일에 성공했다. 대체로 왕도는 치세에 맞는 논리이고 패도는 난세에 필요한 논리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왕도건 패도건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다는 점이다. 왕도건 패도건 목표는 사람과 백성을 위하는 애인애민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시대에는 5단계가 있다. 최상의 시대는 성세, 이때의 성은 성인 할 때의 성입니다. 성세로서 노장자의 논리, 다음으로는 성세, 이때의 성은 성할 성자입니다. 성세로서 유무가의 논리, 3위는 평세로서 상가의 논리, 4위는 위세, 이때 위자는 위태할 위자입니다. 위세로서 법가의 논리, 최악은 난세로서 병가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이 책의 시대 구분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명징하다. 3장 표해록. 한국인은 왜 최부를 모릅니까? 내가 최부의 표해록을 알게 된 것은 오래전 작고한 김준엽 선생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나는 표해록을 읽고 단박에 매료되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조선시대의 학자 겸 관리, 즉 사대부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표해록은 제주를 출발, 흑산도 근해에서 표류를 시작하여 동중국 연안에 표착한 조선 관리의 기록이다. 귀경 직후 작성된 이 견문록은 처음의 해중 표류, 중간의 외지 여행, 끝의 황국 노정으로 구성되어 탄탄하고도 완성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기행문에는 인간의 모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 용기, 의지, 지식 등이 나타나 있으며 방대한 양의 명나라 견문이 포함되어 있다. 최부는 일행 43명을 인솔하여 단 한 명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이색적인 경험을 기행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결국 최부는 표류라는 예기치 못했던 시련을 진기하고도 경탄할 만한 견문록으로 만드는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동중국 해안에 표착 후 최부는 체포되어 호송길에 중국 동부의 각지를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그의 험난했던 체험과 조선 특유의 선비적 면모는 중국 관리들의 관심을 끌었다. 명나라 정부는 최부 일행에게 그들의 고국인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수송수단을 제공했다. 이 견문록을 읽는 것은 먼저 이 안에 담긴 사건 자체의 재미 때문이지만 저자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 독자 자신이 지식을 넓히는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의 역사와 풍속뿐 아니라 명나라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귀국 이후 전개되는 그 역동적인 생애는 그를 삼키려 한 동중국해의 숙명적인 폭풍과 닮아 있기도 하다. 최부는 1454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진사였는데 의도적으로 중앙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전원에서 부모를 돌보았다. 최부는 조선 성종대
당대의 엘리트 코스가 거치는 국가고시에 연거푸 합격했다. 그는 사헌부와 홍문관을 거쳐 제주도 추세경찰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30대인 그는 이미 동국 통감에 100여 편의 사론을 실어놓고 있었다. 최부는 제주도에 부임한 후 몇 달 안 되어 부친상의 소식을 접하고 무리한 도회 중 폭풍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해 간다. 그의 견문록은 이후 6개월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다. 그는 이미 엄청난 독서와 지필로 막대한 지적 체험을 축적해 놓고 있었다. 그가 중국에 간 것은 35세 때였다. 최부는 의를 추구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의 원칙주의적 자질은 다음 일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부는 그의 동료와 우연히 동시에 고향에 간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을은 15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평소 그 동료는 공사의 구분이 흐릿하여 최부의 걱정을 사고는 하던 위인이었다. 며칠 후 친구는 최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최부는 그 친구가 역마를 타고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자네 집까지만 수송수단을 제공한 것이다. 자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사사로운 일인데 자네는 무슨 권리로 역마를 사용한 것인가? 최부는 친구를 데리고 조정으로 돌아가 관부에 그 전말을 알렸고 친구는 징계를 당했다. 표해록은 중국에 관한 많은 기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부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우수한 인연과 천부적 재능과 박람한 학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전에 중국을 여행한 비중국인이 남긴 기행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다. 13세기 중국에 간 마르코 폴로는 17년 동안이나 체류했으므로 견문은 넓었으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문화에 대해 정통한 조선의 지식인 최부는 해박한 역사, 지리, 문학에 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표해록을 집필하였으므로 비록 5개월 반 만의 체류였지만 마르코 폴로보다도 단연 날카롭게 중국을 기술했다. 하지만 표해록의 영향은 동방견문록에 비해 미미했다. 그런데 이 표해록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원래 그들은 중국과 조선의 정보를 탐탐히 엿보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조선인이 쓴 중국 기록에 흥미가 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엽, 관부연락선 등을 쓴 소설가 이병주는 자신이 표해록을 접한 것은 이력판이었다고 수루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는 한국 독자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그에 비해 문학성과 기록성이 전혀 손색 없는 표해록은 잘 모른다라고 했다. 현대에 들어 이 표해록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 사람은 민망하게도 미국인으로서 그는 콜롬비아대 교수 존 메스킬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표해록은 미국 유수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상주되었다. 메스킬은 1950년대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는 일본인 교수 미야자키에게 표해록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 무렵 일본 경도대학의 마키다 교수도 표해록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던 차였다. 그는 처음 일본인이 쓴 인명기를 연구하다가 표해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표해록 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1995년 6월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표해록 연구 논문집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표해록 연구자들의 첫 모임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중국, 미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 모임은 중국의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 보도했다. 북경대학의 갈진가 교수는 표해록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한 학자다. 갈 교수는 최부와 표해록에 매료되었다. 갈 교수는 최부의 표해록을 9세기 일본 승려 앤닌의 입당구법술래기,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견문기로 꼽았다. 그는 한국인에게 불가사의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고 한다. 한국인은 왜 최부를 모릅니까?
남은 일요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녹음에서 뵙겠습니다.